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게요. 물론 자리 좀 비우긴 했는데 바로 진행하면서 네, 우선은 우리 지금 이제 슬슬 방학도 했고 하다 보니까 숙제가 오늘 안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게 조금씩 경향성이 보여요. 그치, 현준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숙제를 우리가 이제 방학도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동안 배웠던 모든 수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찬찬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정신없이 바쁘실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과학고에 이런 기본적으로 서술하는 거 말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그 문제를 푼 거를 갖고 3차 면접 때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는 정신없이 바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2차 면접을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요거 숙제하시면서 한번 계속 점검해 보세요. 퀵테스트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들도 과연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보고 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할 때에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명을 얼마나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2차 함수에 대한 물음 이론형 1의 2번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한번 숙제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 빤히 바라보시는 우리 태우 학생이 물음 3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을 때 x축과 만나지 않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좋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먼저 서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먼저 서술하게 되면은 왜 갑자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왔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와 y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찍어보면 기본적으로 포물선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포물선 형태의 모양과 x축은 이제 그 가로로, 즉 가로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포물선과 가로축과 평행한 직선 사이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의 위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즉 만난다,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y가 0이 될 때, 즉 x의 해를 의미하므로 그 x의 해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주는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 판별식을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이 중간중간 설명한 내용들의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이 공백에 대한 부분을 여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그때 판별식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서 판별식 D를 잡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태호 학생이 잘 말씀하신 대로 D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 이 근에 따라서도 결국에는 이제 판별식의 역학과 함께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까지 확인해 준다면 2차 함수의 포물선 모양이 위로 볼록한 것과 아래로 볼록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네, 본인 되게 잘 얘기하셨고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D에 대한 내용만 잘 붙이면 얘기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론형 2-1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y는 절대값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만약에 실제 면접이라면은 칠판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일단은 그냥 칠판에 뭐 그린다라고 이렇게 가정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입으로도 설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진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y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5를 그래프상에 그리고 y 값이 음수인 그 그래프의 형태를 위로 올려서 약간 포물선이어서 약간 올라가게 오목하게 그리면 아, 좋습니다. 네, 우선 서술 형태로는 아주 잘 서술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붙여본다면, 그러면 언제, 즉 x값이 몇일 때 음수가 되느냐라는 것까지 조금 더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말로 서술할 때는 이렇게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말로 준비를 했는데 뭔가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준비한 열정만큼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가서 칠판에 막 그려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땐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잘 구하실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가 0이 되는 그 값을 찾는다. 물론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수나 간단한 유리수의 형태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0이 되는 값을 찾고 그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음수에 해당한 영역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정말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시면 돼요. 제가 또 듣기로는 그 3차 면접, 그 대호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게 3차 면접인가요? 아닌가요? 오버룩? 그쵸. 거기서도 이제 뭐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쵸. 그래서 그 직접 나와서 하는 것도 감안하여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 시간대에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내가 직접 나와서 이걸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상상하시면서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론형 2-2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2차 함수의 꼴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지, 만약 갖는다면 언제 갖게 되는지를 김도현 학생이 설명해 볼게요. 네, 준비한 대로 한번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실제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혹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 요거는 답변은 가능합니까? 갖는다. x가 b일 때 네. q를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갖습니다. 정말요? 최대값 혹은 최소값? 그럼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소값일 수도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1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표준형,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을 이렇게 구분짓는 가장 큰 그 요인은 뭐냐면요. 얘가 이제 어떤 뭐 정석적인 표현은 아니긴 한데 표준형을 보면은 그 함수나 도형의 형태를 즉각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지금 이 형태는 표준형에 해당하고요. 이 표준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바로 머릿속에서 그려내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만약에 전개한 이런 꼴이라면은 이런 꼴일 때는 여러분들 2차 함수 바로 그려낼 수 있습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형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꼴을 일반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꼴을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내서 기하학적인 성질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바꾼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보면요. 직선의 방정식도요. 여러분들이 일반형보다 표준형으로 항상 바꾸고 x절편, y절편, 기울기 이렇게 찾아내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공통수학 2에서도 원의 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과 표준형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만약에 그래프에 그려낸다면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 형태로 바꿔놓고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즉슨 표준형 형태를 보고 나서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칭, 즉 어떤 축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축의 꼭지점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다라고 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x가 p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언제 갖느냐? x가 p일 때 갖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앞서서 표준형하고 일반형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붙여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딱 요 두 줄이면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꼴이라면은 언제 최소값을 갖고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여기다 뭐만 추가하면 돼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까지도 딱 먼저 a에 대한 부호를 잡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숙제로 나오면 되게 여러분 잘해요. 문자로 나올 때 어떻게 설명할 건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아, 적고 있나요? 조금만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A가 0이면 최소값이 둘다 Q예요. A가 0일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 그쵸? 최대값, 최소값이 그럴 때는 없다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혹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다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네. 그냥 결국엔 y는 q 요거니까요. 그쵸? 근데 그거는 문제 상황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a가 0인 이런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포인트가 맞고요. 만약에 요거의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한다면 거기 문제 자체에서 a가 0이 안 된다는 말을 이미 준 거죠.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역시 방학을 하시니까 뭔가 힘이 넘쳐나시나 보네요. 지난주까지 아주 그냥 여기 들어오면 다들 눈꺼풀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그래서 원래 제가 목소리 톤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은데 내가 목소리 톤을 그냥 평소대로 얘기하면은 아유, 여러분들 졸고 있는 게 잘 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음 3번 위의 그래프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 라고 하네요. 그럼 이 물음 3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 도현 학생이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혹시 요거 준비됐나요?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세요. 요거 그러면 현준 학생 한번 대표해 볼게요. 구하는 과정은 주어진 구간 내에서 꼭지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간 내에 있으면 x를 피해서 최소 최대값을 약끝점에서 비교하고 만약 구간에 꼭지점이 없다면 구간에서 함수는 단순 감소나 증가이므로 이 경우에 약끝점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됩니다. 좋습니다. 되게 다양한 경우를 잘 종합적으로 서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거는 지워 놓을게요. 두 가지 스텝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간 내에 꼭지점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꼭지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앞서 찾은 것처럼 P에서는 무조건 최소값, 그치? 그리고 그 외에 양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즉 양끝점이라면 x가 a 혹은 b일 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꼭지점이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잘 표현했습니다. 단순 감소 묶은 단순 증가다. 그러니까 저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아래로 볼록한 거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구간이 만약에 여기가 X가 A, 여기가 X가 B일 때는 단순히 감소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해서 이렇게 A가 P보다, 즉 X가 P일 때보다 크다면 단순 증가하는 형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 끝점에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일단 여기는 예시가 빠져있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답변을 보완한다면 예를 들어 x-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기하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저의 이제 뭐 사설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저도 어렸을 때는 수학을 공부할 때 기하가 제일 싫었어요. 이유인즉슨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런 글귀가 있네. 문제가 있는 곳에 기하학이 있다. 그 말인즉슨 기하학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네, 좀 맞지 않는 논리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제가 기하학을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하학은 너무 생각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 다채로 와요.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단순히 평면이 아니라 입체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또 대수적인 방정식이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논리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뭐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확실히 기하학을 잘해두면요, 되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습니다. 얘를 만약에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어떨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3차 방정식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는 정말 쉬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풀리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로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되게 다양하게 풀어내는 그러한 논리 속에서 기하학적인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이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환 내에서는요, 저도 이제 이거 교환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교환을 쭉 봐봤을 때, 일단 교환 내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ICC에 해당하는 모든 이론 내용들을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앞서 그 본 내용이랑 좀 다르게 답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는 이 답지가 따로 없는 게 그냥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풀릴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질문들은 제가 계속 서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론형 1번에 물음 1번, 어떤 경우에 한 평면에 놓인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요 정윤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물음 2번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일단 한 평면에 놓인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평행한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포인 위치에 있을 때는 공간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포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앞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의를 그대로 잘 얘기 서술했어요. 아주 간결하게 잘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외에 따라오는 추가적인 질문이 바로 물음 3번 같은 게 될 겁니다. 앞서서 예를 들어 꼬인 위치에 있을 때를 어찌 보면은 평면에, 그러니까 평행하지도 않고 수직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 만나지도 않을 때, 그때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행한 것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이 평행한 것과 꼬인 위치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요것도 이어서 한번 내보십시오. 일단 둘 다 만나지 않을 때의 성립을 하는 건 맞는데, 평행이라는 것은 한 평면 내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관계고, 포인 위치에 있는 것은 공간상에 있는 두 직선의 관계라서 그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공격받을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내에만 있으면 꼬인 위치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 직선상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존재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한 평면 하에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두 직선이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는 평행한 거고요. 만약에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한 평면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꼬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괜찮나요? 네, 다른 분들도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잘 얘기하신 것처럼 만나지 않는다가 공통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란다는 게 그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특히 이 도형의 위치에서, 특히 직선에서 꼬였냐 평행하냐, 이거에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살짝 언급하고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들어봤는데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형 2의 물음 1번에 대해서 준수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볼게요. 한 평면에 모든 직선이 한 직선과 수직일 때 한 평면과 한 직선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한 평면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에 대해서 수직일 때 그때 그 직선은 그 이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죠. 네. 평면이 이렇게 있고 네. 꼬임이치 낼 수 있죠. 일단 수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평면이랑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들에 대해서 그 직선들과 수직인 관계의 한 직선이 존재한다면 그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혹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될까요? 네. 한 평면이랑 수직인데 네. 그 평면이랑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그 직선을 지나지 않는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는데 그건 수직이 아니고 꼬임이치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 그치. 제가 요걸 빼먹었네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한다. 네,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 점, 그러니까 이 수직인 점과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이 점, 예를 들어 Q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Q를 만나는 모든 직선들, 이 Q를 지나는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한다. 네, 저 말이 이제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좋은 지적 고마워요. 그 다음에 53쪽에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추가할게요. 자, 여기에 질문은 없어서 이제 평행선과 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동의각하고 억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선이 평행하지 않아도 동의각하고 억각 말 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두 선이 이렇게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선을 지나는 이런 선이 존재한다면은 억각의 정의는 엇갈려 있는 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이랑 억각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이 각과 똑같은 위상에 존재하는 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찾을 때에는 보통 알파벳 모양으로 많이 얘기하죠. 동의각 같은 경우에는 F자 알파벳을 그린다. 그 다음에 억각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Z자를 그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행한 선에서만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고 평행하지 않는 두 선에 대해서는 동의각, 억각의 크기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동의각, 억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53페이지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토픽 2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픽 22에서 그냥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혼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기억에서 약간 놓쳤던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러니까 56페이지 원리탐구 C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C에 해당한 내용이 2분의 n의 n-3이 n각형에 대한 다각형의 개수이다 라는 거는 아실 텐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도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6페이지 원리탐구 C만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경험상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할선하고 현을 조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현은 선분이고요. 할선은 직선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외우기 쉬우려면요. 할선은 뒤에 선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그것만 언급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형 1의 물음 1과 물음 2를 이론형 1의 물음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형 1의 물음 1을 그 지하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숙제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 효린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2. 왜 그렇죠? 왜냐면요. 숙제 해주세요. 뒤에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연우가? 삼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갰을 때 삼각형의 개수는 항상 n-2개씩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180 곱하기 n-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각형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얼마인지 이번엔 외곽의 크기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꼭지점에서 내각 플러스 외곽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이때 내각의 크기는 180 곱하기 n-2이므로 180 마이너스 180 n-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80 마이너스 180n 네, 180n 마이너스 180n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몇 도가 되죠?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80n에서 180 그렇지 360도가 된다. 요 말까지 덧붙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엔 핵심이 뭐죠? 모든 N각형에 한해서 외곽의 크기의 합은 일정하다. 그치? 요거까지 덧붙여주면 아주 완벽하겠죠. 잘했어요. 자, 그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종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점을 제외한 꼭지점에서 n-3개의 대각선을 한 꼭지점만 그을 때 N각형에서 꼭지점의 개수는 n개이고 하나의 대각선에 그 두 꼭지점이 연결되는데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과 다른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개수는 중복됨으로 마지막으로 2를 나눠주면은 2분의 n 곱하기 n-3개.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핵심 키포인트 잘 잡아서 얘기했네요. 한 꼭지점당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거기에다가 총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곱하고 중복된 걸 나눕니다. 그쵸?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저기 주영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호의 길이는 2파이라고 조금만 말이 안 들려가지고 말씀하실 때 진짜 실제로 답변한 것처럼 이렇게 똑똑 좀만 다 얘기해 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호의 길이는 이제 원의 둘레분의 이제 각도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2파이를 거의 360분의 x를 곱하고 x는 이제 각의 크기고요. 그래서 넓이는 파이를 거의 360분의 x를 좋습니다. 여기 앞에서 그 부분만 조금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채꼴은요, 원과 어떤 관계가 존재하나요? 원은 중심각이 2파인 부채꼴이에요. 그치? 그래서 중심각이 2파인 부채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다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러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때는 그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반지름을 R,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로 두게 되면 부채꼴의 그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원의 둘레, 원주 2파이 아래서 360분의 세타만큼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세타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살짝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은 공식을 외운 것 같은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를 들어 앞에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의 N-3입니다. 혹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180에서 N-2를 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면요. 그냥 얘는 수학을 공부한 것과 아니면 공식을 암기한 것과 여기서 면접관이 헷갈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앞서서 설명해주고 공식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얘가 단순히 암기한 건 아니구나, 뭔가 원리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붙여주면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론형 2의 질문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답변을 하시는 분께는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누가 안 했죠? 임도현 학생이구나. 네, 임도현 학생 한번 대표해 볼까요? 네. 그 원주와 지름의 비를 나타내고 파이를 구하는 과정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좋아요. 원래 이제 그게 원줄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일단 원줄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답변은 그냥 원줄의 정의를 뒤집어서 답변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원주를 구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이 되겠죠? 만약에 이 이름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이런 도형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나요?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옛날에 대한 수학자들이 원주율을 구할 때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명확하게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안쪽 이 원에 내접하는 정N각형과 원에 외접하는 정N각형 사이의 샌드위치 형태의 정리를 이용하여 이 바깥의 길이와 안쪽의 길이의 각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이 얼마만큼 점점 가까워지느냐,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 원의 둘레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거 찾아보면은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가 96각형까지 했대요. 저도 그걸 알고 싶진 않았는데 조사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96각형까지 했다라는 생각을 듣고 저의 사심을 담아 얘기해 보자면 와, 진짜 할지도 없었나 보다 이 생각과 함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 원주를 구할 때 해당하는 부분들을 점점 더 이 길이를 더 많이 준다면, 즉 N각형을 더 N의 개수를 더 많이 늘려놓는다면 더 원주율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얘가 이제 가장 고대에 대한 시작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원주율을 어떤 식으로 구했느냐라는 이제 점점 더 발전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방법을,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까지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찾아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다, 혹은 그 외 다른 파이의 과정을 구하는 걸 찾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물음 2에 원주율 파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설명하시오 라는 거에 대해서 주한 학생 한번 답변해 볼래요? 어려웠습니다, 이거. 원주율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쵸? 혹시 요거 무리수인지 조금 나름의 논리대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싶으신 분 있어요? 좋아요. 솔직히 이 질문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좀 많이 고민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의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자, 이거 파이 무리수인 거 증명한 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이거 좋아요. 그 찾아보면은 무슨 얘기 나와요? 적분 얘기 나오고 있지. 그치? 그리고 이 파이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서 모습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파이가 무리수인지를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왜 파이가 무리수인 것 같냐라는 그 나름의 논리대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틀린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보통 무리수도 그렇고요. 이런 파이도 그렇고요. 어떠한 숫자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내가 증명하고 싶은 숫자를 유리수라 가정하자라는 무슨 방법을 사용합니까? 귀류법을 사용하죠? 그치? 이런 얘기 하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원리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답변한다면 자세한 원리는 저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의 단원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만약에 파이도 똑같은 과정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파이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고 이 귀류법을 통해 결국엔 이 파이가 P분의 Q 꼴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 파이를 이용한 어떠한 식을 만들어서 그 식에서 모순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무리수임을 증명하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들 이 파이가 무리수인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이용하여 증명합니다. 이 파이를 통해 어떠한 식을 만들고 그 식에 대한 값을 i라고 정했을 때 그때 찾아낸 모순이 뭐냐면 이 i가 정수여야 해요. 근데 이 i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수여야 하는데 즉 파이가 유리수라면 정수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 i가 나오게 되는 그 함수식을 계산해보면 그게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여기서 정말 얘가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면은 와, 야, 나 같으면 면접관이랑 싸우겠다. 이런 말은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런 말까지는 아마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논리를 그냥 펼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무리수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파이를 끝없이 숫자를 조사해 본 건가? 숫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숫자들이 이제 순환하지 않는 숫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무리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토픽 23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네요. 자, 토픽 23번에서는 이제 삼각형의 종류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하고 직각 삼각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정의하고 성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관이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성질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오답으로 채점이 돼요. 성질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정의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것도 오답으로 채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은 뭐죠? 이등변 삼각형은 뭘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그렇지. 그냥 말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무슨 각? 그치, 직각인 삼각형. 여기서 이제 각각의 성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 문제 풀 때 꼭지각으로부터 나머지 그 대응하는 대변의 선을, 수선을 그으면 그 밑에 있는 대변이 어떻게 되죠? 이등분되죠? 그치? 단순히 그냥 이등분만 됩니까? 수직? 이등분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성질들을 쭉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직각삼각형의 RH 합동 조건 말고 여러분들 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하나 또 알고 있죠? RHA 합동. 네, 이런 것까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형 1번에 물음 1번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말하시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네,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관해서 이제 저기 주영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딱 그렸을 때 생각나는 성질들을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 빼고 성질들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결국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빼고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어때야 되죠? 같다. 그치?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똑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앞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거기 그 59페이지 3번에 1, 2번 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그럼 물음 3번 직각삼각형에 대한 안대로 연우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백그리가 90도로 직각 있는 삼각형이며 이때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 할 때 빗변을 A라고 두고 나머지 변 두 개를 BC라 할 때 A제곱은 B제곱 곱하기 C제곱이 생깁니다. 또한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을 직각변이라고 하며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변이 존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네요. 네,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그런 성질들을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 외로 뭐 만약에 제가 답변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뭐 이제 합동 조건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합동 조건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결정하게 되는 어떤 직각삼각형 하나로 결정되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결정 조건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얘기하신 답변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해서 요거 이제 하진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변의 길이가 같고 이제 대응하는 한 이가이 같을 때 직각삼각형은 이제 RHA 합동이고 이제 빗변이 같고 이제 다른 한 변이 대응할 때 그 두 직각삼각형은 RHS 합동이라고. 좋습니다.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쭉 서술 형태로 나열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한번 가져가 봅시다. 왜 이 단원이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같이 나왔을까요? 요걸 생각을 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었을 직각삼각형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에서 출발하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에 출발할 수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으로부터 수선을 그었을 때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합동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직각은 애초에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한 변이 똑같을 때 그때 RHS 합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을 제외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쵸? 이럴 때에는 RHS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하여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이 성립하는 이 RHS, RHA에 대한 원리를
한번 여기 효린 학생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앞서서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잘 정리해 보면 돼요. RHA 합동은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하는 한 일각의 크기가 같을 때 RHA 합동. 빗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나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아닌 다른 변의 길이가 같아도 안 되나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 외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 하나가 직각이랑 나머지 각도 하나가 똑같을 때에는 RHA 합동이라고 볼 수 없나요? RHA 합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거기 그 61페이지 5번 한번 꼭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 RHA의 빗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구나.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빗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하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 서로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는 굳이 빗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제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하나만 같아도 돼요. 그쵸?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하나만 같고 나머지 대응하는 한 예각의 크기가 같게 되면은 RHA 합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빗변의 길이라고 얘기했구나. 좋아요. 그러면 RHS 합동은 요거 RHS 합동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 네, 그러면 애초에 직각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된다. 정확히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게 RHS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RHA하고 RHS를 SAS하고 ASA 요거랑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SAS에서 그 각도가 직각이면 뭐예요? RHS잖아요. ASA에서 각도 하나가 직각이면 뭐래요? RHA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각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픽 2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냥 바로 요건 넘어갈게요. 65페이지로. 이론형 1의 삼각형 외심의 정의에 대해서 태호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삼각형의 세 수직 이등변선의 교점이 외심입니다. 끝입니까? 좋아요. 자, 결국 외심의 정의는 되게 간결해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외심의 정의 한번 얘기해 볼래? 외심이 뭐야?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외접원의 중심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외접원의 중심은요, 외심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성질 때문에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약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외심의 확실한 정의는 뭐냐면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점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점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선을 그었을 때 거리가 어땠어?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세 점이 존재하는데 이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을 중심으로 그려놓고 이 세 점을 만나는 도형을 그리면 그게 뭐야? 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 지금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그냥 같이 짬뽕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심을 외접원의 중심으로 설명하면요, 외심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심은 먼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외심이 거리가 각 꼭지점까지 똑같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삼각형 내심의 정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태호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돼요. 결국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외심의 성질과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성현이죠? 네, 성현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물음사 같이 얘기해 볼게요.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과의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없으면 물음 4번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물음 4번. 네. 내심으로부터 각 변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다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성질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왜 그 성질이 나오게 됐는지 핵심 키워드만 조금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외심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냐? 라고 한다면 외심을 통해서 삼각형 내부의 외심이 만약에 그려지게 된다면 이 원래 존재하는 삼각형 ABC가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게 되죠? 각 꼭지점까지 그었을 때, 각 꼭지점까지 긋고 외심으로부터 각 변의 수선을 그었을 때 몇 개 그려지죠? 6개가 그려지죠? 제가 너무 질문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외심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 꼭지점까지의 선을 긋고 각 변에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총 삼각형이 6개가 만들어지죠. 이 6개 중에 합동인 삼각형이 몇 쌍이 생깁니까? 3쌍이 생기게 되죠. 그쵸? 그래서 그 합동인 삼각형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봤을 때 그때 외심으로부터 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 학생이 단순히 외심의 성질을 암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언필할 수 있을 겁니다. 내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물음 1번 삼각형 외심의 위치를 이 각각의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나은 학생이 설명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각 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은 빗변 위에 있으며 정각 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위치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도 한번 준비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혹시 요거에 대한 이유 준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좋아요. 외심 요거는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 물음 1번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한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디에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지 말고요. 그냥 각각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뭐 한 줄에서 2줄 정도의 사이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준비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음 2번. 그러면 내심과 외심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요거 종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존재하고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내심과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서 일치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의 경우에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각을 수직 이등분함으로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그 꼭지각을 이등분함으로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이등분선의 꼭지각 이등분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정삼각형의 한 각의 이등분선은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마찬가지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나머지 두 각에 대해서도 모두 같으므로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좋아요.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설술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정삼각형은 조금 더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각 꼭지각으로 만약에 각 꼭지각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모든 꼭지각이 다 똑같으면 60도로 똑같으면 그게 정삼각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삼각형, 어떠한 각도에서도 그 대응되는 대변에 이제 수선을 긋게 되었을 때 그때 생기는 모든 삼각형들이 이제 다 똑같은 삼각형이 되게 되므로 그래서 이 외심과 내심의 위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네,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조절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각형 내심의 유일성과 외심의 유일성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혹시나 혼동하실까 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려보자면 뭘 얘기하시면 되냐면요. 내심의 유일성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심의 정의나 이런 거 얘기해야 되면 내저번 외저번 이런 거 성질도 같이 얘기하면서 내저번 외저번 얘기해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 내심의 유일성은 어떤 삼각형이 존재한다면 내저번이 무조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한 개. 외심의 유일성은 외저번이 한 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요거 현준 학생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심의 유일성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이와 각시의 이름을 바꿨을 때 어느 규정을 I라 하면 이 점 I는 각의 이등분점이 있으므로 I에서 수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선의 각각 D, E, F를 할 때 I는 IF입니다. 그리고 점 I에서 점 AC와 점 AB의 이등분점이 같으므로 점 I는 각의 이등분점 위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이 이등분도 반드시 점 I를 지나게 되고 새 내각의 이등분은 한 점, 즉 내심에서 만나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질게 설명을 해주겠는데 혹시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그림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뭐 지금 이야기하신 포인트가 아주 정확해요. 결국에는 I라는 어떤 각 B하고 C에 대해서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점 I가 A의 이등분선에서 만나게 되는 그 점 I도 똑같이 이제 그 변들이 각 변에 수직선을 그었을 때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아니다. 이거 앞쪽 64페이지가 오히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6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64페이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 64페이지 읽어보면은 이거 흐름이 뭐냐면요. 내심의 유일성을 정리할 때는 그 내심의 정의에서부터 이제 쭉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마지막에 빨강색으로 표현한 ADI와 AIF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DI하고 I는 똑같고요. I하고 IF는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DI하고 IF를 어떻게 똑같냐라는 걸 삼각형의 합동까지 꺼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즉 어떤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길이가 똑같다면 얘는 점 하나밖에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저번이 하나만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내심의 유일성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이 한 개임을 증명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심의 유일성을 증명하라는 것도 외저번이 한 개임을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네, 준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삼각형의 외심은 그 각 변의 수직이 되는 거와 같은데 세 직선이 만나는 극점을 하나가 경하면 두 개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유일합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체바의 정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체바나 메넬라우스 정리를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외심을 어떻게든 삼각형의 합동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왜 삼각형 내부에서 그런 식의 규칙에 따라 외심의 정의에 따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점이 하나만 생길 수밖에 없느냐를 체바의 정리를 얘기해서 얘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64페이지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64페이지 앞쪽에 한번 봐보세요. 네, 여기 화면에도 띄워놓을게요. 여기는 이 64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OA하고 OB 그리고 OA하고 O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이 점 O를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려봤을 때 그때 얘네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 그러면 결국엔 3단 논법에 의해서 OA하고 OC하고 똑같다고 얘기해도 되잖아 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때 생기는 그 밑에 있는 삼각형 빨강색으로 표현한 OBD하고 ODC가 RHS 합동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이 RHS 합동인 거에 따라서 저 두 삼각형, 그러니까 저 이제 삼각형들은 결국에는 OB하고 OB하고 OC까지도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한 점, 삼각형 내부에 있는 한 점이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므로 이 점 O는 외접원이 하나만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쭉 해오신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오늘부터 처음 한번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읽을 시간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평행사 변형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이 나가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67페이지에 평행사 변형에 지금 여기는 성질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하고 성질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에 되는 조건에서 일단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 조건에서 5번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삼각형은 평행사 변형이다. 이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5번에 해당하는 그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증명이 69페이지의 원리탐구 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먼저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71페이지의 답변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네, 1분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71페이지의 이론형 1번의 물음 1번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대해서 지아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쌍의 네. 두 쌍의 변이 평행한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평행사변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변이라고 표현하시든지 아니면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평행하다라는지 어쨌든 마주본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 성질에 대해서 우리 도현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임도현 학생입니다. 네. 평행사변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루는 지금 보시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거 안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두 쌍의 네. 대변의 길이가 각각같고 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며 네.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루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았을 때하고 안 봤을 때 차이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도형의 성질이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도형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려봐요. 평행사변형 그릴 때 뭐부터 그립니까, 여러분? 각도부터 그려요? 선부터 그리지. 그래서 선의 성질부터 얘기하는 거야. 두 쌍의 대변이 먼저 평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히 평행하다고 해서 얘기 끝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각형에서 또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구성원의 원인이 누구예요? 각도잖아. 왜냐면 내가 평행사변형을 그렸는데 그냥 평행사변 두 쌍의 대변 평행을 그리면은 제가 그린 평행사변형과 여러분이 그린 평행사변 똑같을까요? 아니야. 각도가 얼만큼 길었는지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각도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사각형이잖아.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뭐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만 흐름 잡아보세요. 저는 사각형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마주보고 있는 선을 그려봐요. 즉 대각선을 그려봐요. 그래서 길이, 그러니까 즉 변의 길이, 각도, 그 다음 뭐 얘기해? 대각선. 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요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대변의 크기가 길이가 각각 같고 그래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며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이루는 그렇지. 조금 더 편하죠? 흐름을 잡아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음 2,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토대로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이걸 현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5가지 조건이 있었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네. 이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경우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이동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살짝 못 봤는데 앞부분 보시면서 얘기했나요? 아니면 따로 정리한 내용을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했나요? 좋아요. 지금 보면은 요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얘를 보지 않고 설명해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제가 여기 보자. 그러면 내가 잡아볼게. 평행사변이 되는 조건 5가지야. 처음 뭐야? 첫 줄 봐볼래요? 첫 줄은 평행사변이 뭐야? 정의야. 정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뭐야? 성질이야. 그래서 제가 5번을 주의해달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 얘기하고 성질 3개 얘기하면 뭐지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유의 깊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요거는 지금 앞 뒤에 그 6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69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에는 얘가 같다라는 거를 뭘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합동해서 증명하고 있지. 즉 대각선이랑 변 하나랑 각도 하나랑 짬뽕한 거야. 그치?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과 마주보고 있는 한 각이랑 대각선 하나를 짬뽕한 거라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5번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는. 그래서 자, 요거 그럼 다시 흐름 잡아보자. 자, 흐름 잡아봐서 어떤 평행사 변형이 어떤 삼각형이 평행사 변형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돼요? 정의 얘기해요. 성질 3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질들을 여러 개 혼합한 마지막 하나만 깔끔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이용한다고? 삼각형의 합동이 되는 걸 상상하라고. 아시겠죠?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조건이 여기서 뭐였어? 억과 대각선 마주보고 있는 변 하나. 상상돼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말특강 8월 2일부터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아침 11시부터 밤 10시 혹은 9시. 네. 10시. 네네. 10시에 끝나는 거고. 네. 저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자소서 특강을 듣는 학생이 면접 대비 주말반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일 수업 듣는 애들은 주말 수업 들을 필요가 전혀 없고. 네네. 동일한. 좋아요. 그러면 평일에 나오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 신학생이에요. 신학생들 위주로 지금 그렇지. 어느 곳에서 오나 흐름이 잡혀요? 네, 그 흐름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숙달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 얘기하면 좋겠지. 평행사 변형의 정의와 성질과 그 성질들을 여러 개로 혼합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각각의 5가지의 조건에 따라서 평행사 변형을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행사 변형의 정의로부터 출발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내가 암기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 이러면 자소서 특강 듣는 그쵸? 학생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 보통 평행사 변형의 정의나 성질을 얘기할 때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요 약간 대머리 독수리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대머리 독자잖아. 대머리 수리, 얘는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얘기 포함 안에는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찢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때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만 얘기하고 있지, 길이가 같다는 얘기 안 하고 있지. 그치? 길이가 같은 건 성질이야. 평행한 게 정의야.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형 2의 물음 1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 같은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임을, 자, 요거 그냥 증명보다도 그냥 핵심 키워드만 얘기해 봅시다. 주영아 얘기해 볼래? 아니요. 뭐 얘기할 거야? 3을 안 동의가 올까? 동의가? 앞에 봐봐, 앞에 보십시오. 69페이지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 69페이지에 제가 얘기한 원리탐구 B 3번이잖아요. 억각이 똑같은 거지. 그치? 다시 한번 답변 준비해봐요. 정윤 학생 한번 얘기해볼래요? 예. 그러면 네가 내려서 결제하면 되잖아. 네, 이론형 2의 물음 1번. 지금 네, 키워드만 얘기해 보십시오. 뭘로 얘기하실 겁니까? 어제로 시작되는 건가요? 잠깐만. 여기 몇 그렇죠? 3번. 그렇지. 대각선, 억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평행해서 길이가 같다. 그래서 SAS. 그치? 그렇죠. 네, 그렇게만 얘기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형 2의 물음 1번도 숙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물음 2번.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을 증명하세요. 요것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요것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이어서 토픽 26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사각형 요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평행사 변형에서 정의하고 성질 구분해가지고 이야기 쭉 서술한 거 느낌 오셨죠? 이걸 토대로 직사각형부터 등변 사다리꼴까지 73페이지 왼쪽에 조그맣게 한 줄로 정의가 나와 있고 각각의 성질들이 나와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에 사다리꼴은 좀 빠져 있는데,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한번 직접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셔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75페이지에 해당하는 건 등변 사다리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까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답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숙제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만 어딨지? 네, 65페이지 이론형 2의 물음 1,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의 이론형 2, 요 각각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시고요. 네. 71페이지 이론형 2, 두 가지 물음 있죠? 물음이라고 물음이. 그렇게 안 나? 네, 이론형 2 심화. 네, 요거 두 개만.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65페이지에 이론형 2 심화 1의 물음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학원 친구에다가도 올려 놓을게요. 형이 뭐 하시는데? 의사잖아. 아, 그래요? 예비의사. 몇 년 차야? 레지던트시구나. 졸업했냐? 아니요. 공과? 공과 2학년이야? 멀다. 그 다음에 아마 토픽 26이 많이 빡셀 겁니다잉. 토픽 26부터 29까지 딱 그 입체 도형 나올 때까지, 도형에 닮은 전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말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좀 돼가지고. 혹시 숙제량 많습니까? 괜찮죠? 많다고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계속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려면 지식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흐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도 알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뭐 예를 들어 재밌는 게임을 하거나 뭐 콘서트장을 가거나 할 때도 거기에 안내 매뉴얼 있으면 첫 번째 뭐 이 선을 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읽고 싶어요? 싫지? 그치? 재미나게 서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키포인트를 가져가세요. 그게 어떻게 출발해서 논리를 내가 뭐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계속 잡아나가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네,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요 숙제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거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체바의 정리 그게 궁금하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띄어는 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혹시 얘 처음 아까 처음 들어보는 거 없다고 했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혹시 다들 그냥 하셨어요까지인가요? 아니면 기억이 나시나요? 핵심은 뭐냐면요, 체바의 정리랑 메넬라스 정리,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아이인데, 체바의 정리는 어떠한 삼각형 내에서 이 점을 지나는, 이 점 O를 지나는 세 선분이 존재할 때 해당하는 성질을 증명한 것이 체바의 정리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점성이라고 얘기해요. 점 하나를 공유하는 성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선 3개 자유롭게 그리라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흔해요? 한 점 이상에서 모이는 경우가 흔해요? 한 점 초과해서 모이는 경우가 흔해요? 세 선분을 자유롭게 그리라고 할 때 한 점 초과해서 모이는 경우가 흔하지. 그치? 한 점에서 모이게 된다는 얘기는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체바의 정리인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만족하면 돼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다 한번 그려놓을게요. 옆에다 그려놓을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있으면 여기를 각각 D, E, F라고 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한 I와 제가 세모로 표현한 아이들의 곱씨 똑같으면은
체바의 정리가 성립해서 2.5가 만나요.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각 변이 1대1, 1대1, 1대1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곱과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곱을 했을 때 값이 똑같습니다. 무게중심도 마찬가지고요. 내심은 살짝 값이 달라지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바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은 이것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여기까지 오늘 저녁 식사 어떻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본 퀵 테스트는 여러분들 제가 빨리 시점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커피 하나만 사가지고 왔어요. 진짜 안 빨리 좋아. 네네네. 커피 하나만.